네, 이번 8월 초에 있었던 시장의 급락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드랜딩이 오는 거 아닌가, 경기 침체는 반드시 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이번에 오면 좀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면서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동안에 이 하드랜딩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면요, 대량의 실업을 동반하는 그런 경기 침체가 와야지 하드랜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IMF 때가 있었고요. IMF 때 아마 나이가 아직까지 40이 안 되신 분들께서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대동은행, 동남은행, 동화은행, 평화은행, 네, 이런 은행의 이름은 아마 좀 낯설실 건데요. 많은 은행들이 그때 무너졌고 없어지고 거기서 우리나라 금융권의 한 3분의 1이 대량 실업자가 되는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지수가 95년 1월 달 정도에 한 1000포인트를 갔었거든요. 그 1000포인트가 98년 6월이 되면 277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드랜딩 중에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하드랜딩은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는 하드랜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아마 투자를 하신 지 한 10년 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수 있는 하드랜딩이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였었고요. 그 말 그대로 글로벌 금융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의 금융 회사들이 무너진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관련해서, 모기지라면 우리가 집을 살 때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모기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보통 한 30년의 이 모기지를 가지고 그걸 많이 유동화를 시킵니다. 증권화를 시키고요. 그게 스큐리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30년 동안에 받게 될 이자와 대출 원금을 가지고 증권화를 시켜서 그걸 갖다가 또 사고 팝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많이 만들었던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박살나기 시작했던 게 바로 2008년이고요. 그 2008년도에 제일 먼저 무너진 회사가 베어스턴스라는 회사였고요. 보통 은행에는 두 가지가 있죠. 커머셜 뱅크, 일반적인 소매은행을 하는 은행이 있고, 시중 상업은행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인베스트먼트 뱅킹을 하는,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투자은행들이 말 그대로 맛이 가기 시작을 했고요. 2008년 1월 달 되면 이 베어스턴스의 CEO가 사임을 하고, 그러고 두 달 뒤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걸 베어스턴스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줄줄이 도산을 하게 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당시에 메릴 린치, 우리가 메릴 린치 되게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 메릴 린치도 이 서프라임 모기지 관련한 손실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인수가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우리가 2008년을 리만 사태라고 하잖아요. 그게 리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세계 3대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투자은행이 망하게 됩니다. 네, 그런 엄청난 금융 시스템의 부실화 속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었고요. 그때 당시에 지수가 또 50% 이상 하락을 하게 됩니다. 2008년도에, 바로 2008년 직전에 2007년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거의 2100 했었거든요. 그때 펀드 열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펀드에 가입을, 주식형 펀드에 가입을 할 때였는데, 그러고 나서 딱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나라 지수가 892까지 떨어집니다. 2100에서 892까지 갔으니까 반토막이 넘게 떨어졌던 거였죠. 자, 그런 금융 시스템이 부실화돼서 생기는 그런 하드랜딩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요즘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닷컴 버블이 붕괴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닷컴 버블이 붕괴됐을 때는 금융 시스템이 불안한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닷컴 회사들이 우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우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 중에 보통 큰 위기, 주식시장에서 하드랜딩을 동반하려면요, 아까 우리나라에서도 장은증권, 그 다음에 신세계종금, 뭐 이런 많은 금융기관들이
큰 기관들이 무너지기도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리만 브라더스, 베어 스턴스 같은 회사, 메릴 린치 같은 회사들이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닷컴 버블 이럴 때도 보면 큰 기업이 무너지는 경우가 바로 하드랜딩을 동반하는 그런 경기 침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닷컴 기업 중에서는 엔론이라는 에너지 기업이 있었고요. 미국에서 혁신 기업으로 5년 연속 선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기업으로 영화에도 보면 한 번씩 나옵니다. 아, 나 엔론에 취직했어 이러면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이 2001년도에 주가가 폭락을 하고요. 2004년도에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그 엔론의 주가가 2년 만에 90불대에서 그냥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닷컴과 관련된 기업으로 뭐 더 글로벌닷컴, 그다음에 패츠닷컴, 그리고 뭐 많습니다. 닷컴이라고 한 회사들이 1996년부터 2000년 초까지 많이 상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상장을 했다가 우르르 무너지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더 글로벌닷컴 같은 회사인 경우에는 상장한 지 합쳐서 2년도 안 돼서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거품이 있었고요. 뭐 이토이즈 그런 회사도 있었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주식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닷컴에 의한 거품이 너무나 비이성적이었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닷컴이 정말 피날레를 쳤던 99년 말 2000년에 훨씬 이전에 1996년에 앨런 그린스펀이라고 그때 당시에 페드 의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의 닷컴 열풍은 irrational한 비이성적인 exuberance라고 하면서 96년의 상황을 보면서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품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나스닥이 1000포인트에서 5100포인트까지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거품이었었고요. 그런 거품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실제로 이 거품이 얼마나 비이성적인 그런 주가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아마 경험이 없으셔서 이 주가가 많이만 오르면 이거 닷컴 때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 주가 상승은 이익을 동반하는 상승이잖아요. 그래서 2019년 거의 2016년부터죠. 2016년부터 시작된 이 팡 기업들. 그때 당시에 이 팡 기업들이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서버에 투자하고 그러면서 최근에 AI 서버와 같은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팡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었잖아요. 그 플랫폼 기업들이 재래상권을 죽이면서 재래상권이 가져갔던 매출과 이익을 싹쓸이하면서 지금의 아마존이 탄생하고 구글이 탄생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99년 말하고 2000년 초에 실적이 전혀 나지 않으면서 그냥 먼 미래 이 온라인이라는 세상이 다 지배할 거야.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온라인은요. 접속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뎀이라는 걸 통해서 전화를 걸어서 전화 모뎀 통신을 통해서 연결이 됐었고요. 그때 당시는 사진 한 장 제대로 전송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다가올 닷컴이 세상이 시장을 지배하게 될 거야. 그런 그림을 그리는 단계,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에서 너무 지나친 거품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냉정해졌습니다. 매분기 실적을 체크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주식시장의 이 M7의 종목의 PER은 이번에 한 40배가 살짝 넘기도 했었지만 지금 36배 정도 하고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이 한 21배 하고 있는데 닷컴 당시에는요. 나스닥이 PER이 196배, S&P 500은 44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크게 하드랜딩에 오는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망가질 때, 그러면 앞으로 1년 안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융 시스템이 망가질 일이 있을까요?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돈을 너무 잘 벌죠. 미국의 금융기관도 돈을 너무 잘 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닷컴 때처럼 이 닷컴 아류작들이 마구마구 무너지는 것처럼 최근에 AI 관련된 기업들이 1년 아니면 2년 안에 도산할 기업들이 많은가? 라고 보면 이번에 AI의 어떤 테마를 그렇게 촉발했던 기업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였잖아요. 그 오픈 AI가 챗GPT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이 AI에 대한 붐을 일으켰고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같은 엄청난 빅테크 기업들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이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마구마구 사들이고 거기에 테슬라 같은 기업도 사고요. 그러면서 지금 AI의 어떤 붐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겨우 이제 1년 됐습니다. 이런 1년 된 상황에서 실적을 동반하고 있는 이런 주가 상승이 닷컴하고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금융 시스템 아니면 지나친 거품에 의해서 앞으로 하드랜딩이 오기에는 힘들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하드랜딩의 케이스를 방금 두 가지 설명드렸는데 2008년에도 그랬고요.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고 실업률이 다 6% 이상 올라갔었습니다. 닷컴 때 2003년도에 보면 실업률이 6%를 살짝 뚫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2009년 11월이 되면 많은 금융기관의 종사자들이 파이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고당하면서 2009년 11월 되면 미국의 실업률이 10.8%를 기록합니다. 또 하나 케이스가 하나 더 있긴 하죠. 코로나 때였죠. 네,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 미국의 실업률이 무려 14%를 돌파합니다. 이렇게 하드랜딩이 오는 경기 침체를 동반하면서 주가가 하드랜딩이 올 때는 반드시 이제 실업률이 급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샤암의 법칙 때문에 4.3% 찍으면서 그동안의 3개월 평균보다 0.5% 이상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경기 침체가 왔었는데 라는 이 법칙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됐구나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실업률이 그럼 추가적으로 더 급등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인가라고 보면요. 지금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직 비율이 여전히 1.2배나 되고요. 이런 구인 구직 비율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실업은 직업을 잃는 거잖아요. 직업을 잃으면 옛날 대공황 때 사진을 보면 줄을 쫙 서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는 하나인데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은 100명이니까. 그런 경우에 실업률이 급등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요. 일자리는 120개인데 일하려는 사람은 100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페드가 만든 이 고금리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일시적으로 좀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국 기업들은 튼튼하고요. 그 튼튼한 미국 기업들이 많은 사람들을 아직까지 뽑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업률이 6%까지 간다. 그러려면 닷컴 때처럼 많은 기업이 무너져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 기업이 무너질까요? 아니면 AI? 아니면 반도체 기업? 어디가 그렇게 무너질까라고 보면 크게 이제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샤암의 법칙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마일드하게 지나가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바이러스 하면 스페인 독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917년, 18년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페인 독감과 같은 그런 아주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늘상 있는 겨울 인플루엔자 독감 정도 그렇게 감기가 지나가는 수준의 그 정도 마일드한
그런 경기 둔화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이 자산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주체가 있다면 바로 페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페드의 금리 정책, 통화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상품 시장 모두 다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페드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22년 3월 이후로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그런 식으로 해서 5.25에서 5.5%까지 올려놨는데 이제 드디어 금리 인하를 합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은 100%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고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약간 긍정적인 케이스는요. 98년도 우리나라가 IMF 겪었을 때 그때 아시아 4마리 용들이 다 이렇게 마시가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이 4마리 용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그때 당시에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합니다. 내가 빌려준 돈을 당장 갚기가 힘들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고요. 그게 나라가 그렇게 선언한다는 말은 나라가 발행한 국채가 만기가 됐는데 그 채권자가 자, 나 원금하고 이자 줘 하는데 그거 지금 당장 못 주겠는데 이렇게 선언하는 거거든요. 98년 8월 달에 러시아에 이 모라토리엄이 있고 그 영향으로 98년 10월 달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교수님이 2분이나 참여해서 만든 그 세계 최대 헤지펀드 회사가 파산을 합니다. 이 파산을 하다 보니까 앨런 그린스펀이 허겁지겁 금리를 내립니다. 그 금리를 내려주니까요, 주식시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8년 10월 달에 나스닥이 1100을 찍었었는데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파산 소식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락하면서 1100을 찍었었는데 2000년 3월 달이 되면 이 1100이었던 나스닥이 5100이 됩니다. 4000포인트나 급등을 한 거죠. 엄청난 거품이 만들어졌고요. 1년 반 사이에.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촉발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 나스닥의 닷컴 버블의 그 투자자들이 한껏 그 스토리에 취해 있는데 금리까지 인하시켜주면서 나스닥의 버블에 기름을 부었다. 라는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금리 인하가 단행을 되면 그동안에 이 페드의 고금리 때문에 많은 기업 그리고 많은 실물 경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금리 인하를 해주는구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건강한 기업들한테는 그 기업의 자금 조달 코스트를 다운시켜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요, 모든 자산 가격이 원래는 올라가게 돼 있죠. 모든 자산은 이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금리로 할인을 해서 현재가, 프레젠트 밸류를 구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는 거는 무조건 일단은 투자 자산한테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있었을 때 과거의 사례를 보면요. 항상 금리 인하가 있기 전에 시장이 요동을 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건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코로나 때 2020년 코로나가 빵 터지니까 페드에서 갑자기 금리 인하 50, 100 이렇게 전격적으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실물 경기가 박살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2007년 말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이 서프라임 사태가 일파만파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그때도 벤 버냉키가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를 할 때가 오히려
도망가야 되는 거구나. 주식시장에서 도망을 가야 되는 신호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도 2001년 1월 3일부터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하는데 2000년 하반기부터 닷컴 아류작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었다 했잖아요. 2001년에는 엔론 사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도미노처럼 기업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그때도 페드가 금리 인하를 그때 당시에는 6.5에서 6%, 6에서 5.5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이런 과거의 역사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 무조건 도망을 가야 돼. 도망갔다가 금리가 충분히 낮아지고 나서 실물 경기가 망가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투자를 해야 돼. 네, 이런 공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번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앞두고 한 달 반 전부터 시장이 요동을 쳤던 거고요. 2019년에도 금리 인하를 단행을 3번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보면요. 2019년 7월 달에 단행을 했는데 5월 달부터 주가가 막 최근처럼 이렇게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해서는 좋은 케이스도 있었지만 안 좋은 케이스도 많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일단은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좋은 이슈다라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혹시 하드랜딩의 시작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없어지려면요. 2019년처럼 7월에 한 번, 그 다음에 남은 하반기 동안에 2번을 더해서 3번의 금리 인하를 하는 동안, 실업률 양호하고 경기가 기업 망가지는 거 없고 괜찮네. 네, 괜찮다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2019년에 마지막 금리 인하를 3번째 하고 나서는 주가가 위로 빵 튑니다. 우리나라 주식도 그랬고 미국 주식도 그랬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첫 금리 인하를 하면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이게 정말 하드랜딩인지 아닌지 샴의 법칙대로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는지 아는지 여기서 실업률이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안 오는지 사람들은 확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또 불확실성이 하나 더 있죠. 11월 달에 있는 미국 대선. 이거 누가 되는 거야 도대체. 이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 인하 이후에 아직까지 대통령 선거는 아직 안 끝났고 그래서 9월 말부터 이 10월 시장이 또 한 번 막 요동을 치는 모습이 저는 나온다고 보고요. 그때면 10월 달에 나스닥이 또 뭐 3%씩 하루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또 연출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10월 말까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3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10월 말에 투자를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고요. 아마 10월 말이면 제가 봤을 때는 하드랜딩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글로벌하게 큰 자금을 가진 이 빅머니들은 10월 말에서 11월 달부터 다시 또 주식시장에 돌아와서 공격적인 투자를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